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네. 지나갔네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한 목요일쯤 돼 있고,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근데 이렇게 금요일이 될 때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 환경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쵸. 이 시점에 그나마 그 좀 시장 환경이 좋으면 저희도 좀 웃으면서 뉴스를 드릴 수가 있고, 네. 또 그렇지 못하면 좀 이렇게 약간 괜히 슬프지는 않은데 괜히 죄송하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그나마 오늘 실적도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네. 많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장 보셨던 삼성전자 실적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아침까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 다 비슷비슷하게 보실 겁니다. 지금 제가 헤드라인 보냈을 때 류종훈 기자가 내가 정했던 거랑 똑같네 라고 했을 정도로 네. 핵심이 딱 이겁니다. 삼성전자 메모리가 돌아왔다.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5배나 늘어났다. 그쵸.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주황색 그래프 바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단위는 모두 다 조 단위입니다. 여기서 네. 삼성전자가 억 단위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네, 조 단위. 그래서 작년 2분기에만 하더라도 0.7조, 그러니까 거의 한 7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번 분기에 10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5배, 15.5배입니다, 여러분. 15.5배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올랐고요. 60조 원에서 74조 원까지. 엄청납니다, 진짜. 이 정도의 상승. 와, 실적이 이렇게 올랐으니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참 너무 각박하다. 삼성전자는 실적은 좋은데 왜 HBM을 하냐 마냐로 주가가 움직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어제도 드렸었는데, 네. 자, 오늘 그 실적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부별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 실적을 보고선 여러 증권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사업부별 실적 전망치를 조금씩 높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DS 사업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게 기록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DS 사업부 있잖아요. DS 사업부가 한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DS가 5조 원, 그럼 전체는 몇 조 원이냐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는 한 8.5조 원 이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8조 원대가 아니라 10.4조 원이네. 그러면 이 가운데 DS 사업부, 즉 반도체가 거의 6조 이상은 했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그 구체적인 실적을 내놔야지 더 분명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증권업계에서 바라보기로는 이번에 반도체만 거의 6조 넘게 벌었겠는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느냐라고 보면은, 증권업계에서 지금 보기로는 한 2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메모리 업황 자체가 좋았던 것,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도 올라가고, 요것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된 측면, 이 2가지가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죠. D램이나 낸드 가격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많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던 것은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뭐냐? 사실 지금까지는 재고를 만들면 네. 이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의 가격, 그러니까 평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걸 손실로 잡아왔었는데, 가격이 높아지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니까 재고로 만들어 놨던 것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되는
그렇죠. 이제 이득으로 변하게 되는 네. 그런 이중 효과가 있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파운드리나 LSI 같은 이 부분이잖아요. 네. 다만 이 부분은 뭐 지금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원가 절감, 가동률 개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였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HBM을 강화하겠다면서 어제 HBM 개발팀을 신설하겠다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 소식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인데요. 뭐 HBM이 아니어도 지금 디램과 낸드만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네. HBM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종훈 기자? HBM까지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 사업부 실적만 거의 50% 이상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와, 그러니까요. 굉장히 물론 HBM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긴 합니다. 미래 네. 성장 동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HBM 없이도 반도체 업황, 특히 메모리 업황 돌아선 것만으로도 네. 이제 한 분기에 10조 넘게 벌게 됐다라는 걸 전해드립니다. 한창 때 실적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반도체만으로도요. 근데 이제 이 사업부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MX라고 해서 이제 그쵸. 우리가 스마트폰 판매하는 그 사업부도 있는데 네. 여기도 아직 뭐 잠정 실적이니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기로는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MX 쪽은 스마트폰 쪽은 좀 줄었을 거다, 좀 둔화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뻔한 게 이제 신제품 효과가 약간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쵸. 원래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S 시리즈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분기 조금 살짝 쉬었다가 네. 그다음번에 다시 이제 폴드 시리즈가 나오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저 고저를 이렇게 타잖아요. 네. 이번에는 MX보다는 DS 쪽에 실적이 힘이 많이 실릴 때고 또 그러면 또 다음 분기를 또 한번 MX 쪽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MX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가을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공개했죠. 그렇죠. 여름에 공개를 안 했는데 올해는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에 밀리고 있고 네. 중국 외 글로벌 지역에서는 아너와 모토로라에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약간 이제 좀 자리 포지션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10일이죠. 7월 10일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언팩 행사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그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를 하는 이유는 파리 올림픽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이 맞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 특히 G 폴더 6, 네. G 플립 6 이 두 가지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애플이 보통 10월 정도에 내잖아요. 9, 10월쯤 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애플이랑도 맞부딪히는 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3분기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많이 겹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만큼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말고 또 다른 전자회사 LG전자도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2분기 LG전자의 잠정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21조 7,0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한 1조 1,9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뭐 삼성전자 15배가 늘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61.2%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1.2%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일반 그래도 기업들이. 삼성전자 비교하니까 귀엽네요. 아, 참.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전망치보다 다 잘 나왔잖아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증권가에서 나왔던 이제 매출 전망치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어떤 부분에서 잘 나왔냐 이야기를 하는데 LG전자 설명하기로는 B2B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사업의 체질이 좀 변화하고 있다. 그거 좋죠. 네, 또 특히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냉동기를 앞세운 냉난방 공조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냉각기들 뭐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B2B 성장 축인 전장 사업도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을 따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전문가들이라든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B2B 쪽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 쪽에서 지금 많이 이번에 실적을 잘 낸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LG전자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생활가전 쪽이죠.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등에서 지금 굉장히 B2B 사업 쪽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KB증권 쪽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H&A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이 약 7,7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우리가 LG전자가 1조 1,900억 원을 했는데 네. 이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은 이제 H&A 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가전 말고 저것 B2B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B2B 포함한 거죠. 아. H&A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삼성이 아니라 LG가 잘하는 네. 죄송합니다. LG가 잘하는 백색 가전이죠. 그렇죠. 이제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이제 에어컨 쪽인데 특히나 요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B2B 사업까지 H&A의 B2B 사업까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이겠네요.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냉각이 필요한 곳에 칠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칠러죠. 네. 아무래도 시키는 건 LG가 잘하니까. 아, 잘하죠. 시키는 건 LG가 잘하니까. 모터 잘 만들잖아요. 모터 잘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 네. 디스플레이 어떻습니까? 네, OLED TV도 지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 시장 공략이 지금 제일 관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에서는 이제 뭐 웹OS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기존에 LG전자 쪽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시장이 사실은 북미입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네.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TV는 삼성한테 밀리고 있고 또 이제 백색 가전은 또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지 특히나 유럽 기업들한테 프리미엄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가 쪽에서는 예전에는 중국 공세가 심했는데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한 좀 타격은 사실은 좀 적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TV가 지금 LG는 삼성을 조금 잡기 위해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등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TV, 이제 웹 OS를 활용을 한 스마트 TV 쪽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TV 쪽에서 이제 웹 OS라고 하는 그 OS죠. 말 그대로 OS입니다. 네. OS를 앞세운 이제 시장에서 좀 차별화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삼성 TV가 LG 디스플레이를 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삼성 TV가 잘 팔리네요. 네. 하지만 그건 또 이제 LG 디플에 또 실적으로 잡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괜히 갑자기 껴든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디스플레이 문제가 아니다. TV가.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 문제였으면 예전에 이제 QLED라든지 OLED 전쟁을 했을 네. 때 그때 당연히 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OLED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OLED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런데 삼성이 잘하는 거는 싸고 괜찮은 제품. 네. 아까 이제 QLED가 어쨌든 OLED보다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은 거의 99%, 98%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상품성을 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잠정 실적들을 보다가 조금 놀란 게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LG전자의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는 크게 돈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잘 벌지 않습니까? 흑자는 냈지만 네. 뭐 캐시카우로서 큰 역할을 못 하고 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VS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1,050억 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TV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HE 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이 한 1,2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제. 그러네요. VS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이쪽에 좀 많이 커지면서 전동화 부품이 좀 많이 팔린 역할, 그리고 이제 램프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LG전자 VS가 세계 1등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넥티드 카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전자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뭐 하반기 실적 계속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얼마 전에 앳홈 인수했던 거 있죠. 네. 이거와 이제 웹 OS가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은 플랫폼 쪽에서도 그 LG가 새로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LG전자 아까 근데 닥터 K님이 네. 주가 시키는 것도 잘한다고 조롱 말씀하셔. 네,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또 뜨겁게 또 아. 열풍을 또 일으키면서 열풍 일으켜 네. 주겠죠. 특히 네. 이제 뭐 전장 사업부도 요즘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돈을 되게 잘 벌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하반기에 되게 많은 신차가 출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GM이랑 좀 많이 돈독하잖아요. 근데 GM 신차가 엄청 많이 이번에 나오잖아요, 하반기. 네, 하반기 때 지금 나오는 게 이코녹스 EV 판매 네.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 EV 판매 시작하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를 수 있는데 뭐 블레이저 EV 같은 차량들 네. 이게 북미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장 부품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VS 쪽 사업부도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그 닥터 K님 얘기를 좀 전했더니 앨리스 정님께서는 뜨거운 LG.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하트표를 날려주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저희가 그 시장 평가까지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 저희 한지원 기자가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저희 GTX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쪽입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GTX 노선 연장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제 GTX 본선 이외에 연장 구간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본선 이외에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랑 지자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그 현재 건설비 부담 구조를 좀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네. 정부가 말한 GTX 본선 건설비는 민간 자본 50%, 국비 30%, 지방비 15%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GTX 본선과 달리 연장 구간 건설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제 충남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연장 구간 건설비가 약 2,200억 원이다. 네, 그렇게 추정을 했고 여기에 매년 100억 원 넘는 유지 보수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만큼 많은 돈을 내면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사실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부담된다는 반응이고요. 노선표를 이제 다음을 보면은 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 GTX 이제 A 수서에서 동탄 구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3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네. 주말에는 구성역까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지난 2일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이제 구성역 첫 주말 이용객이 토요일엔 12,000명,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네. 들어도 적은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얼마나 그래서 적은 거예요?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제 지난주는 개통 첫 주라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은 편이었고요. 네. 지난 3개월 동안 GTX A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7,780명. 7,780명이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GTX가 네. 예타 당시 하루 평균, 일평균 한 2만 명 네,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좀 예정한 것보단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네. 다시 이제 표를 봐주시면은 그 핵심인 삼성역이 좀 추가가 돼야지 추가가 되거나 네. 아니면 A 전노선이 개통돼야 이제 본격적인 이용객 수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A 노선 중에 이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조차 미뤄질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현재 삼성역이 그 지하 공간 209 공사가 최근 6번째 유찰이 되면서 시공사조차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공사할 건설사를 못 찾았다는 네, 아직 못 이야기인가요? 찾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표를 보면은 네.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사업이 A 노선뿐만 아니고 B나 C 모두 다 문제고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좀 재개되고 개통이 된다 해도 GTS가 이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냐? 네네. 사실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앞서 유종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대중교통이랑 가장 크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작년 기준의 표긴 한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난 5년간 발생한 한 해 평균 대중교통 적자가 지하철의 경우에는 9,200억 원 정도였고요. 네. 버스는 5,400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제 자주 뭐 논란이 되는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도 네네. 1조 원 넘게 나는 해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몇 명일까요? 하루 평균 네. 지하철. 네, 아까 GTX는 한 2만 7천 명? 명대. 아니요, 한 노선만요? 아니요, 서울 서울 전체. 전체 전체. 자, 서울 시민이 1,000만 명 좀 안 되죠 이제? 예. 그러면은 그쵸, 1000만 명 절반이 출근을 한다고 쳤을 때, 네, 한 500만 명? 근데 네네, 너무 많나요? 그 네. 우리 경기까지 지하철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한 대략 2,500만으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2,500만 가운데 자, 그럼 2,500만의 절반이 1,250. 1,250에 이 중에 절반은 또 운전할 수 있겠죠? 운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700만? 700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조금 비슷한데 정말요? 네, 880만 명 정도 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GTX 물론 한 노선이긴 하지만은 네.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왕복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서울 시민 절반이 이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지하철도 적자인데 네네. GTX-A 이용 객수가 하루 평균 이제 7,700명 정도니까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나머지 연장 구간은 지자체 니네가 지어라.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서기가 그러면 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짓고 싶지 않을 사실 것 같은데요? 지자체들도 지금 적자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곳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네. 거기에다 적자를 더해라라고 네, 하는 격이다 보니까 쉽지 이게 않겠네요. 뭐 분명히 내가 돈을 내서 지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ROI가 나와서 걷어들일 수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출입을 해서 잘 알지만 이게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적게는 한 8천억, 많게는 1조 넘게 적자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메워주느냐? 중앙 서울시가 메워주고 네,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GTX가 뚫려서 갈 경우에는 거기 각각 걸쳐져 있는 지자체들이 이게 지을 때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방금 아까 보셨지만 네, 뭐 지금 유지비도 다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뭐 연간 100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100억 플러스 알파로 적자분을 메워줘야 된다는 메워줘야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쵸. GTX가 이게 뭐 경제 효과를 떠나서 지자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재정적인 압박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사업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네. 좀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네. 인프라로? 대승적으로 네. 인프라로 생각하면 사실 지자체에서 뭐 약간의 세수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인프라가 깔려야 사실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없으면 그 도시는 죽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네.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사람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그냥 자영업자분들과 그 지역 주민들만 사는 되게 그 갈라파고스 같은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인프라가 깔려줘야 사실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GTX 효과라고 하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네. 동탄 아파트값 올랐다 네.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동탄역 바로 붙어 있는 롯데캐슬만 제가 알기로는 오른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경기대학교 김진우 교수님이 네. 그 GTX는 상부 토지의 충분한 활용으로 수익이 나고 그다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웬만한 곳은 지하화의 경제적 효과가 아직 이제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되기 전에는 이제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철도 대중교통이 적자인 상황에서 네. 좀 무작정 투자만 하면은 수요만 적고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네.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조금. 잘 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잘 되려면 사실 그 경쟁적으로 그 노선별로 이렇게 돈도 뭐 우리가 그 버스료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지하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경쟁적으로 이게 우리가 더 좋은 네. 노선이에요. 우리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공공재다 보니 쉽진 않을 그쵸. 것 같습니다. 공공재다 특히나 보니. 대중교통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저희가 GTX 적자에 쌓여 있는 이 상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네, 다음 소식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네. 다음 소식. 네. 이제 지금 뭐 며칠째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시청역 앞에 역주행
관련해서 이제 점점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든지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EC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왈가왈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좀 불을 지핀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박병일 명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명장. 자동차 이제 정비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사진 지금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이분께서 이제 최근에 그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이제 ECU에 이제 이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 당시 사고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던 것도 네. ECU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자신호 오류로 인해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한 나는 70% 정도로 본다라고 네.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바랑 달라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아보니까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브레이크 등은 ECU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불이 들어오게 약간 전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자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시동 걸기 전에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기 전에 이미 뒤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장치랑은 전혀 ECU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 시동 걸기 전에는 ECU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전자장치 오류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자체를 전자식 브레이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해당 차량은 2018년식 구형 G80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자 제어 유압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제어 유압식입니다. 네. 유압식 브레이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압식 브레이크랑 비슷한 건데 전자 신호로 이제 이거를 전자신호로 브레이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이제 유압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에 전자신호를 주는 거지.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전기차라든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들어가는 그런 이제 BBW로 가죠. 이제 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ECU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논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준비한 네. 사진인데 이제 화면 이게 한번 네, 보여주세요. 유압식 네. 브레이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밟으면 바로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밟는 것 자체가 그냥 전원 버튼 누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ECU로 들어가서 ECU가 다시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으세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밟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또 하나는 ECU의 논란 자체도 지금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취재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 차량이 지금 긴급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하는 건 흔히 이제 앞에 물건이나 차량이 있을 경우에 가다가 긴급적으로 사람이 밟지 못할 경우에 알아서 스스로 작동을 해서 멈추는 그런 장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해당 차량은 그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차량 자체는 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네. 차량이었고 지금 이번에 사고 난 차량은 그게 달려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여러 분분한 상황입니다. 제가 근데 급발진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소비자만 잘못을 했고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다 제조사는 안 줘도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팩트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수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EDR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EDR 데이터만으로 다 100%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CCTV랑 그리고 이제 또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또 이제 박병희 명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신호를 잡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네. 브레이크랑 이제 그 엑셀레이터 페달을 잡을 때 들어가는 또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엑셀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또 다른 기록 장치입니다. 네네. 그래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EDR은 나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EDR이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나면은 네. 오류가 났다라는 그 데이터까지도 EDR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R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져야 될 태도고요. 아마 지금 한
한 달 정도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나와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들의 대부분 의견은 급발진일 가능성이 이번에는 조금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다치셨고 네, 또 너무 세상을 많이 돌아가셨어요. 떠나셨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제가 간략하게 이거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 오는 8월부터 가스 요금이 1년여 만에 6.8%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 네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께서는 야호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또 올라? 네.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크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좀 줄이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는 8월부터 6.8% 정도 인상이 됩니다. 주택용은 6.8%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스 요금은 한 3,77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그 민수용 가스라든지 도매 요금은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 한 6.5%에서 6.7%이 정도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폭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좀 원가 이하의 이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한 8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는 미수금이 13조 5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13조 5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현재 가스공사 전체 임직원 있잖아요. 전체 임직원의 30년 동안의 인건비를 넘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이요? 30년의 인건비를 넘는 규모가 지금 13조 5천억 원이다 보니까 이 13조 5천억 원에 대한 또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하루에만 14억 원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고물가 때문에 힘든데 여기서 가스 요금 올리는 게 맞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쌓이는 미수금 플러스 이자 요금 해서 나중에 우리는 더 많은 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올리면 좀 안 되겠고 다들 힘들고 왜냐하면 또 요즘에 저희 지난번에 그 삼겹살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네네. 삼겹살 콘텐츠가 압권에서 조만간 올라가게 될 텐데 삼겹살 외식 물가는 엄청 올랐지만 실제로 삼겹살 돈육 농가에서는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먹은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외식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격을 높인 건데 그럼 그분들 나쁜 거냐? 야, 채소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고 임대료가 올랐고 가스비가 올랐고 전기료가 올랐는데 그렇죠. 안 오른 게 없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가파르게 올리는 건 분명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쵸. 계속 이것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계속 가격을 안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올리는 것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한 4% 정도 오르긴 했거든요. 4%. 8% 올렸는데 주가는 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네. 불과 한 5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2만 원대였었어요. 네. 근데 대왕고래 테마 타면서 64,500원까지 떴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러니까 네. 2만 원에서 6만 원 중간 어디쯤인데 여기서 4% 오르는 거는 제 밸류에이션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저도 맨날 산업 취재를 하고 있지만 네. 주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질어질해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현대차 사야 돼? 그래서 모비스 사야 돼?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앞으로 사업을 잘할 부분이다, 못할 부분이다. 네.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그래서 30만 원 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과연 이 오늘 4% 오른 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어질어질하네요. 네. 아니 근데 가스 요금 올라가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유종훈 기자는 사실 이제 관리비 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담감을 직접 느끼긴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인덕션 쓰세요? 아니면 가스레인지 쓰세요? 전 아직 가스 씁니다. 저도 네. 가스 쓰거든요. 네. 저는 잠깐 인덕션을 한 3년 정도 쓰다가 다시 가스로 돌아왔는데 네. 좋아요. 요리하기도 조금 편하고.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불 조절도 쉽고 그런데 무엇보다 요금이 저렴했어요. 그렇죠. 인덕션이 사실 그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약간 쓰는 것 대비해서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스로 딱 바꾸고 나니까 전기 요금도 줄고 네. 그리고 가스도 당연히 인덕션 쓰던 거 대비해서 훨씬 적게 나와요.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아니 가스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쓰는데 왜 그걸로 왜 또 열을 내요? 나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비효율을 왜 합니까? 인덕션이 무슨 가스라고 하죠? 그 유해가스가 유해가스, 유해가스가 유해가스. 덜 나와서 네. 폐암에도 좋고 폐암 예방에도 좋고 그렇긴 하죠. 여러 가지 그렇긴 하죠.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한 2년 좀 넘게 써봤는데 네. 제가 저보단 요리를 와이프가 많이 하겠죠. 네. 와이프는 가스레인지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사실 가스 요리할 때 쓰는 가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이제 겨울철 됐을 때 난방용이 난방용.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좀 더 체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올 전해드립니다. 겨울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네, 이거 중요하네요. 네, 다음 소식 오늘 조금 약간 오전부터 되게 바빴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효성가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상속받을 재산을 전액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강남구 스파크 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당시에 조성래 회장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조 전 부사장에게 효성 TNC 지분 3.37%, 효성 중공업 지분 1.50%, 효성 화학 지분 1.26%를 상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호적에서 파였다라고 하는 네. 집에서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이제 각각의 회사를 지금 그룹을 만들면서 그 갈라서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면 네. 이게 뭐 나빠서 갈라선 게 아니고 그룹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기존의 효성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효성그룹은 이제 조현준 회장이 가져가면서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쪽을 가지고 돼 있고요. 이제 신설 효성그룹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얼마 전에 HS 효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그룹사로 출범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홀딩스 USA,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효성 도요타, 광주일보, 바나나 물류법인 이렇게 비나 물류법인 이렇게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가장 이야기를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제 공익재단을 만들고 네. 상속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면서 형제난이 마무리가 될 거냐 그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네. 가장 지금 이야기를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현문 이제 전 부사장은 일단은 조금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익재단 설립에다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은 재단에 출연한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 조금 더 큰 규모의 이제 재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같이 우리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화해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되게 좀 많이들 놀랐죠. 사실은 조현문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그쵸. 네. 고소를 했던 사람이고 그쵸, 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다시 손을 내민다는 걸 조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효성 그룹 쪽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받아줄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와 별개로 지금 소송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 거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